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1위부터 8위까지 추려봤습니다. 먼저 7위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직접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택시기사가 길을 잘 못 찾아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 및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요금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1,5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존 1,400원에서 150원이 오른 건데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왕복 교통비로만 하루 3,000원이 넘는 겁니다. 청소년 요금은 100원이 오르고 어린이 요금은 50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토요 랭킹쇼가 뽑은 랭킹 1위, 오늘 오전 특검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강하게 요청해왔는데 조금 전에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공개된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지금 특검 조사가 2시간째 진행 중이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 이곳 서울고검 6층에서 오전 10시 14분쯤 시작됐습니다. 2명의 변호사가 동석해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서울 고등검찰청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그간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강하게 요청해왔는데요. 오늘 아침 입장을 선회해 공개된 현관으로 들어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이자 망신주기라면서도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시작 전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와의 10여 분간 면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의 절차적 의무 위반을 지적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조사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현재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경호처를 통한 체포 방해 혐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 인계 전 경찰에서 주도해 수사해온 혐의인 만큼 특검에 파견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한 총경과 경감 2명이 동석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진행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혐의도 함께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곧 오전 조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에 응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 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0시 내란 특검 첫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선 5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하느냐, 공개로 출석하느냐 많은 예측들과 관측들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일단 공개 출석하면서 재판 출석 때처럼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중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진실보고권 행사하실 건가요? 네, 윤 전 대통령 어제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지하 출입 협의를 한다더니 실랑이 없이 공개 출석을 한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일각에선 결국엔 윤 전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오늘 공개 출석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추미애 전 장관 때 그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 그런 어떤 게 규정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지하로 가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제 특검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무리하고 지금 과잉 조급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수사진이나 이런 파견 검사진이 구성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하고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 영장 청구, 체포 영장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게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출두 날짜를 이제 특검에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출두 날짜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변호인들과 날짜와 시간을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하니까 변호인단에서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출두 방식에 대해서 바뀌어진 이제 인권 규칙에 의해서 제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특검 측에서 완강히 현관으로 와라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절차적인 좀 실랑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인 좀 이미지를 줄까 봐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관으로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12시 11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2시간가량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실은 6층에 마련이 됐다고 하고요. 통상 하던 조사 전에 티타임을 보통 하는데 이번엔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그렇다면 좀 내란 특검에서 좀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의지도 있을 것 같고요. 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조사받으러 온 피의자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수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하면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들 대부분 다 공개 출석했거든요. 예. 그분들 나오셔가지고 최소한 국민들 앞에 유감과 사과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한 모습을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렇게 어쨌든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면 내란과 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과 아픔을 줬던 것에 대해서 최소한 저 자리에 서서 사과라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예. 네, 조사 잘 받고 또 뭐 오늘 한번 부르면 자꾸 부르기도 어려우고 본인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심야 조사까지 해서 조사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뭐 성실하게 조사 임하고 있다고 하니까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 잘 답변하고 본인이 아는 대로 답변해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윤 전 대통령 출석 이후 변호인단에서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입장문을 좀 보면 폭주하는 특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네. 결국엔 이제 비공개 출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좀 겨냥한 그런 입장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뭐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사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또 규정들이 있거든요. 피고인들의 인권을 또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 장치들이 있는 건데 특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소환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정권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을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을 하였고 민주당 출신의 이 장관 후보자가 최초의 수혜자가 됐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면서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히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정을 강제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또 정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론이 격화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대치를 하거나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좀 이렇게 정직하게 정면으로 출석을 한 것은 불필요한 이 정쟁으로 격화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도 유리하진 않을 거라는 또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출석에 이제 임하는 만큼 좀 수사협조를 통해서 조금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도 전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시간을 살짝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은 수사기관에서는 허락해주든지 허용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화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박지영 특검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법불악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조은석 특검이 직접 강조한 표현으로 전해졌는데 법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런 의미죠. 예, 조 특검은 특수통으로 또 윤 전 대통령이랑 질긴 악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춘 부의장님,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 이 특검이 어디까지 살펴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다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방어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원하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9시였는데 10시로 미뤄달라고 한 것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뭔가 본인이 진술을 많이 할수록 사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는 지금 수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입장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사실 이제 수사가 거의 끝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적게 그리고 최대한 진술도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마 전략일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좀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뭐 외환죄까지도 들어볼 수 있느냐 아니면 외환죄는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니면 앞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일단 또 추가 소환을 할 것인가 이 정도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부터 기각 그리고 이후에 소환조사 통보까지 사실 변호인단을 통해 내놓은 윤 전 대통령 입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시면 먼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가 다음 날 방금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 시간 9시로 통보를 했는데 10시로 미뤄달라라고 했고요. 비공개가 아니면 출석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하루 전이죠. 무조건 출석하겠다. 그리고 출석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사실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연한 어떤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불악이라는 말을 지금 특검보가 이야기했지만 법불악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어떤 법치주의의 인권보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들은 뭐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출두 시간도 기본적으로 그 변호인단과 어떤 상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 출두 방식도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포토라인에 반드시 세우는 것을 이제 금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현재 특검이 무시를 하는 것은 이 법불악이 법에 평등하는 어떤 대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특검 측과 실랑이를 어떤 비치는 모습으로 보이질까 봐 좀 우려해서 결국은 특검 측이 좀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홍 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걸 두고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모습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이 두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당사자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또 박 전 대통령 땐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죠. 최진봉 교수님, 이때는 포토라인을 세우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180도 태도를 바꿨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사하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전에도 뭐 검사 생활을 계속 했었으니까 다른 중요 피해자들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에서 저렇게 사과도 하고 유감도 표명하고 그리고 조사실에 올라갔는데 본인은 둘 다 안 하잖아요.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은 뭐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되니까 내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비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규정도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공개라고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건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하고 안 하고는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협의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게 뭐 반드시 강제 규정으로 이걸 비공개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법조항에. 그러니까 수사진에서 그건 판단할 문제이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계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일 때 모습과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되고 나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 너무 이제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말 뭐 본인이 그랬잖아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당당하게 수사받겠습니다 했으면 자꾸 뭐 시간 바꿔달라, 뭐 출석 방식 바꿔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시간은 또 바꿔줬잖아요. 특검팀에서. 그런 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는 수사 철저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주목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출석에서 조은석 특검보다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동행한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지금 보이시죠? 저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이 조특검이 윤 전 대통령 내기수 선배인 만큼 조특검의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참여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네, 일단 포토라인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를 강하게 했던 것은 맞죠. 그럼 당시에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직에 재임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여러 차례 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그런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예단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가 조은석 특검의 내기수 사법연수원 선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좀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조사상의 유리함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 그런 해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탄핵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사상의 유리함과 같은 그런 뭐 계산이 반영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조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미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특검팀에서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하고 싶다고 지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는데 과연 특검팀에서 추가적으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또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 얘기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성춘 부의장.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도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부당함을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특검 관련된 거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특검 수사와 관련돼서는 내가 더 한 수 위다라는 입장을 아마 견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아마 지금 오늘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재판 중인데 추가 조사가 말이 되냐라는 저 질문에 대해서는 저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것과 관련된 수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해서 뭔가 관련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특검이 추가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 이후로 계속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그것만 인용이 됐고 그것만 수용이 됐고 나머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제기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 과정, 수사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변호인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아마 받아들여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특검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를 하면 심야 조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으니까 이제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때 휠체어를 직접 끄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제 당시 서울 아산병원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끌고 김 여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김 여사가 11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서를 달았는데요. 김 여사 측은 법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를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그 향후에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예, 소환 조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대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 2개가 최혜병 특검과 더불어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2개에서 여러 번 이제 소환 요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할 때마다 변호인들하고 이제 조사를 이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3대 특검이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과잉 수사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게 한 특검도 아니고 3대 특검이 이제 또 다들 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번 특검은 지난 국정농단 특검과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게 당시는 특검이 1차적 수사부터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수사를 했고 또 재판은 또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특검이 하면은 상당히 어떤 과잉 수사, 먼지떨이식 어떤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수사를 하되 이런 어떤 측면에서 과잉 수사로 인한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을 준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공개 출석 속보 내용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두번 얘기하니까 알았다면 주신 거야. 예, 이틀 전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대화하면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어제 야당에서 협치 파괴라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포함한 4곳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하루 만에 약속을 어기는 거냐 이런 반응인데요. 박민영 대변인, 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하기도 하고 오색국수까지 말아주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협치 파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원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서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결위와 법사위를 비롯해서 주요 이 원구성을 다 차지를 독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까지 지금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 내 민주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여대 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그런 권력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관례에 따라서 양보를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수단을 가지고 협치를 하겠다라는 건지 그냥 야당을 들러리 세우고 협치라는 슬로건만 통합이라는 슬로건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당연히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견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이 크게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일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인사청문회 이미 했고 30일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성치훈 부의장. 좀 이 일정들 사실 민주당이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무총리 인준 같은 경우에는 네.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하면 표결을 할 수 있고 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이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다 알고서 인사청문회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민주당이 뭔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서 독단적으로 인준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사실 증인 채택도 안 해준 게 합의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 과정 내내 문제가 됐었던 그 강모 씨에 대해서 민주당은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은 안 된다, 더 불러야 된다라면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이미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상황이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결정적 한방, 뭐 이런 흠결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인준은 뭐 서둘러서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요. 예.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회까지 돌입을 했는데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민주당식 협치 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의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 폭주, 횡포 이러한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2달여 이상의 논의 끝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저렇게 모여서 규탄도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은 철야 농성까지 시작을 했는데 국민청문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 더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청문회 열겠다는 건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이렇게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정권의 초대 또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아주 큰 응결을 얼면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청문회를 예.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예산 규모도 모르고 또 지금 국가 부채가 48%인데도 불구하고 20-30% 하는 이 어떤 무능과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해명을 하기는 그냥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관련된 증인이라든지 또 자료를 전혀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총리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원구성의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 오랜 어떤 관행과 전통이 1당은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하는 이런 어떤 관행마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파결하면서 의장을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그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은 네. 협치에 전혀 뜻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주를 하겠다는 어떤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홍 전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선 원구성 협상 말고도 다음 달에 민주당에서 뭐 추경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 같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분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비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 홍석준 의원이 말씀하신 김민석 후보 거짓말을 했다는데 거짓말 한 적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원구성 문제는 원래 원구성은 2년간 하는 거예요. 2년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원구성 했잖아요. 예. 그 2년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는 바람에 결국은 자리가 생겼고 그걸 원래 민주당이 하던 자리들이에요. 법사위 예결위 뭐 지금 나온 문체위. 세 군데 있잖아요. 운영위는 당연히 뭐 여당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던 거를 본인들이 여러 사유 때문에 다른 일로 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꾸는 거니까 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고요. 1년 있다가 다시 또 협의하면 돼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뭐 이게 독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독주가 아니고요.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예. 뭐 관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관례도 예전에는 또 다르게 얘기했었어요.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 여당이 아니라 뭐 1당, 2당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래 야당이 했으니까 야당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사실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또는 국회법에 규정된 범위대로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법안들 지금 개혁법안이라고 얘기하는 법안들도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게 되면 그 모든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막을 거예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은 국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야당한테 심판 받는 거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를 지켜보면 되지 않겠어요? 투표로 정말 효능감 있게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이걸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투표로 저는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뭐 야당에서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저렇게 얘기한다고 여당이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었죠. 그때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그 맥락만 따서 들어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우리 당의 대한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데 원내대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턴다는 뉘앙스가 좀 묘한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농담 삼아 말했겠지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5년이 끝나고 나면 재판을 받아줄 것을 약속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맞받아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런 말을 하는데 털면은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 맥락이 한번 털어보겠다 이런 겁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정치 공세를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한 권력자잖아요. 상당한 권력자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죠. 근데 이게 약자적 관점에서 저렇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어 수단처럼 될 수 있겠지만 권력자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쯤 농담이었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맥락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렇게 좀 화합을 위한 또 회담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다 이렇게 좀 공표를 하고 또 정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이 통합과 화합이란 취지에 맞는가 측면에서는 양측 모두 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여야 지도부와 만났었는데 시정연설 전에 사전 환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적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저희 채널A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까지 정치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좀 말한 걸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성춘 부의장, 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불편한 심기라기보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저는 정치 선배로서 훈수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훈수?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정연설이 뭡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입법부의 대표자들에게 뭔가 이 국가가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허락을 요하는 이런 연설을 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와서 거기서 또 뭔가 김민석 후보자나 관련된 정치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겠냐? 이 자리는 오늘은 추경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너무 여기서까지 정치를 행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한 것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흔적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대통령이 느꼈을 때는 이런 것들이 TPO에 맞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발언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야당이 계속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협치라는 것이 그 소수 정당, 소수 야당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협치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저는 야당이 만약에 그 정권이 교체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에 특검 3법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같이 통과를 시켜주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니까 동의를 해주고 이런 식의 협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면 아마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자리에 대한 여론도 바뀌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협치 본인들이 먼저 뭔가 내려놔야 된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이탈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이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일 텐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지지가 46%, 국민의힘 지지가 28%고요. 대구, 경북은 민주당 지지가 28%, 국민의힘 지지가 31%,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좀 살펴보시죠. 연령별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면 60, 70대가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저한테 자꾸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하시죠. 예. 원래 이제 정권 초기에는 또 이제 흐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권 어떤 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고 또 야당의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도 체제가 이제 성립하지 못하면서 또 관련해서 좀 그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요즘 뉴스도 보기 싫다, 또 여론조사도 뭐 이제 안 받는다 이런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한 또 여론조사의 어떤 반영도 상당히 표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 혁신을 할 것인지, 앞으로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도 많이 좀 달라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추이 좀 더 지켜보시죠. 여야 공방부터 이 사면 초과인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 격한 거센 말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다음 랭킹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기 보장과 사퇴로 충돌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했는데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수차례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끼어들지 말라 이 단어를 7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박민영 대변인, 양측의 공방 좀 일종의 기싸움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과방위가 지난 회기 내내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규제기관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방송통신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MBC 등 공영방송사를 둘러싼 이제 민주당의 또 그런 또 눈물겨운 여러 실드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모습들이
난무를 하는 것이 과방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조금 격화되는 모습들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조금 너무 자가당착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장 조은석 특검만 해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서 권익위원으로 3년 알박기 임기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재감사원장이 탈핵됐을 때 그 직후에 그 권한 대행으로 또 역할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알박기 인사가 8년 가까이 정권을 거의 모두 다 장악을 했을 정도로 활동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빨리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이 탄핵을 시키는 바람에 변호사비로만 거의 억 단위를 썼고요. 제대로 직무조차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었으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무조건 내려놓고 나가라? 이런 것들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정부를 다룰 것이 아니라 여당답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임기 보장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민주당 과방위원들과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버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추어지고 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 그 소신에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인데 이 임기를 두고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말이라면 본인은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가 같아져야 된다는 말은 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임기하고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인 거예요. 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나중에 아까 그 질문한 것도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된다. 그 의미도 같은 의미죠. 본인을 임명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말의 그 의미는 정권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본인은 지금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리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물러나라고 지금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본인의 소신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주는 게 좋다는 게 소신이라면 사실은 본인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말과 말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행동이 지금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물론 뭐 본인이 안 물러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충남 경찰서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인의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혹 때문에 법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주요 사안 때문에 비리가 있어서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해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 해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본인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패널 분들도 지금 임기 보장해야 된다 또 사퇴해야 된다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한 라디오에 나와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수위 높은 표현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홍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민희 위원장이 내구조가 이상하단 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제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끼어들지 말란 말을 7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결국은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만 나빠지고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욕을 먹을 어떤 그런 어떤 발언들을 저런 식으로 하시나 하는 어떤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1대 때 가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임기 같이 해야 됐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이제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대통령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당적이라든지 좀 국정 철학이 좀 다를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다 채웠죠. 그러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가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방통위원장 임기에 다른 임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숙 방통위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임기가 보장된 저런 어떤 이준석 위원장을 압박을 하는 것은 지금 현행 어떤 법을 무시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그런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면 국민의힘에선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4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농망법이 그럼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우리 농업 주요 법안들의 입법 취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양곡법 추진과 관련해서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임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향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위원 장관들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면권, 그러니까 자를 수도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위원들은 사실상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뭔가 부처 운영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임시킨 결정적 이유는 일단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씀이 있죠. 디테일한 질문 계속 할 거니까 답변 못 할 것 같으면 실국장 데려와라라는 얘기를 첫 번째 국무회의 때 하셨거든요. 근데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질문에 다 받아내는 그런 실무 업무 파악 능력을 갖고 있었고 본인의 소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소신을 꺾고 그거를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보다는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유임이 된 거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 정부에서 임명했던 장관 아닙니까? 그 장관에 대해서 굳이 양심을 팔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본인들 인사청문회 때 그 장관 괜찮다고 통과시켜줬던 사람 아닙니까?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정책적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가는 장관에 대해서 굳이 그 정도로 저는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선택한 장관에 대한 뭔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또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채를 펼쳤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좋은 지역구에서 꿀이랑 꿀은 다 빨아먹은 분이죠. 보훈의 보자도 모르는 보훈을 정치화하는 작태가 이미 보이지 않나. 권오울 보훈부 장관 후보자 논란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랭킹은 가장 뜨거운 이 이슈입니다.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한 7천 정도를 대출을 좀 못 받게 될 상황이어서 지금 내 자꾸 손님이 연락을 이번 랭킹은 손서구 경제평론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데요. 적용이 오늘부터입니다. 보시면 정말 촘촘하게 대출이 제한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집값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정부의 집값 대책이라고 하면 보통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했고요. 또 공급 확대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촘촘한 대출 규제입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집값에 상관없이 6억 원 한도를 정하는 건 정말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에 캡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예. 상한을 정한 전례는 없었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규제 지역에 해당되거나 혹은 뭐 집값이 얼마 이상이거나 혹은 다주택자이거나 뭐 이런 식의 규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뭐 주택담보비율 LTV를 낮추거나 또 지금은 이제 소득 기준이 있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같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이제 줄이는 정책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한 바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제한적인 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소득 상관없이 집값 상관없이 수도권 규제 지역이면 무조건 6억 원 이내로 주담대를 제한하겠다라는 건 이제 처음인 건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상한을 둬서 총 대출 금액을 차단한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정부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강력한 대출 규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이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걸 제한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과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은 수도권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4억 1,9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을 살펴보면 수도권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13억 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자면 뭔가 고소득, 전문직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거다 이런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람을 특정한다라고 본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20억 주택이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이제 20억 주택 정도에 한다면 예를 들면 강남권의 좀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 혹은 마포나 성동구 요즘에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요. 아주 수요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뭐 현금 부자. 혹은 뭐 자산을 이제 뭐 증여를 받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 혹은 뭐 대기업 근로자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소득을 앞세워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이른바 강남 지역 등의 주택 매수를 하니까 결국 이걸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저거는 아마 DSR 기준까지 다 중복해서 적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연소득이 1억 원이 좀 넘으면은 최대한 6억 원까지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DSR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전문직 부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정말 10억 원 정도, 10억 원이 넘는 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사는 지역은 보통 강남 혹은 마용성 이런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팅한 대출 규제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잖아요. 6개월 이내 전입신고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실거주 위주만 거래를 하라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원정 매매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제 이들을 겨냥한 조치인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액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6억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죠. 주택가격 수준,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이라든지 혹은 소득 대비 이제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6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힌트를 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에서 1분기 대출 현황을 보면 6억 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은 10%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10% 미만의 소수가 집값의 과열을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보고 6억 원을 캡으로 놓은 거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서울 주택가격 말씀드렸는데 평균 주택가격으로 보면 최근 이제 LTV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에서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 비율을 적용해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6억 받으려면 집값은 이제 단순 산술이지만 12억 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12억 원 언저리 정도면은 평균 가격 기준으로 봤었을 때 딱 성동, 마포 이런 지역들 해당됩니다. 예, 예. 최근에 가장 많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기도 하죠. 딱 이런 지역들을 타겟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대책을 두고 사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28차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을 다 합친 만큼 강력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집값을 잡진 못했죠. 당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집값을 잡지 못했고 방금 사과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까지 넘겨줘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좀 추가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꺼번에 3개 조였습니다.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말해서 잽 먼저 날리고 시장 반응 보고 점점 더 크게 휘둘렀다면 이번엔 바로 스트레이트를 먼저 휘두른 거겠죠.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찔끔찔끔 대책들이 과연 주 원인일까? 저는 주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런 식의 이제 28차례 대책 발표했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양상들은 소위 말해 두더지 게임이었죠. 규제 하나 발표하면 우회 방법 찾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그래서 그때 신조어로 만들어진 게 똘똘한 한 채. 이런 현상들로 이제 결국에는 이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패착은 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두더지식의 어떤 그 찔끔찔끔 대책도 물론 실패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 원인은 일단 시장과 너무 이 대결 구도로 갔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 거기에다가 밸런스가 깨진 것. 공급 대책과 아니면 세금이나 대출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 나오면서 이런 규제 위주의 정책들이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 깨졌고 이게 실패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첫 그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시작이겠죠. 앞으로 이제 다른 다음 달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대책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걱정은 그겁니다. 이 대출 규제만으로 지금의 시장의 어떤 주택 매매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정부의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가 갑작스럽다 보니까 어제 많은 직장인들이 오후 반차를 내거나 은행이나 부동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렇게 군사 정책 하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음 날부터 바로 규제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주택을 실수요자들만 지금 사다리 다 걷어차고 그냥 돈 많이 현찰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집 알아서 자유롭게 살라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양극화 이 수순으로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알으십니까? 오늘만 접수해도 내일 법조 되기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책 발표 이후 영업점합 문의가 쏟아졌으며 다음 주 예정된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야말로 보시다시피 정말 대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허주은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진행 중인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출 신청을 한 사람만 적용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할까 봐 미리 계약금 일부를 넣는 거잖아요. 예. 구두 계약이라든가 뭐 문자만 주고받고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미처 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대출을 기존 한도만큼 받지 못해서 만약에 계약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비쌀수록 가계약금 액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예. 많게는 억대의 가계약금을 넣은 사람은 이걸 날려야 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규제가 상당히 고강도의 규제라는 점도 충격을 줬지만 유예 기간이라든가 예고 없이 바로 이렇게 급하게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지금 전세 대출 규모까지 줄였어요. 사회초년생이 받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한도까지 줄이다 보니까 이 주로 청년 서민층이라든가 30대 신혼부부, 고소득이 아닌 30대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한계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규제의 한도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주택 구입을 또는 이 전세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반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또 만기를 30년 이내로 한정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 현장이 혼란스러웠는데요. 또 당황케 한 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다시 공지 문자를 통해서 긴밀히 소통한다 이렇게 추가 해명을 했습니다. 성춘 부의장, 예. 여당에서는 좀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부처가 주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보고 절차를 밟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번 정책은 대통령실 주도가 아닌 부처 주도였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 뭔가 보고가 없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었던 정부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에 좀 초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어제 관련해서 또 입장문을 하나 올리셨던데. 저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책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이 발표의 시기와 내용 그리고 이제 방식까지 전부 다 협의와 조율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타자화를 하더라고요. 예. 정부가 한 일이고 대통령실은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손이 한 일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그 정부 대책이 정말 긴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예 기간조차 없어서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는데 대통령실이 정부를 타자화한 이런 모습에 국민들의 혼란이 더더욱 가중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더 유념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석구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랭킹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왜 나만 살려둔 거야?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기운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프론트맨과 기운의 본격적 대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오징어 게임 시리즈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어제 시즌 3가 공개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밤새 보느라고 정주행하느라고 잠을 못 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 제 주변 사람들은 재밌다라고 하는데 예. 외신의 반응은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반응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즌 1이 제일 재밌었고 시즌 2보다는 시즌 3이 낫다.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튼토마토 이 미국 영화평점 사이트의 평가도 보면 신선도 지수가 시즌 1의 95점에는 못 미치지만 시즌 2의 83점보다는 높은 85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외신들 반응을 보면요.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스릴러가 현 시대 정신에 빈틈없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 짜릿하고 연출도 날카롭다. 몰입감은 여전하지만 시즌 1보다는 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이 캐릭터의 입체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공식이 반복된다 이런 혹평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액션도 훌륭하고 재미있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저희 지금 이 채널A 사옥 근처에서 광화문에서 팬들을 위한 퍼레이드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마다 좀 평가가 갈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누적 시청 시간을 보면 한 35억이 넘더라고요. 엄청난 누적 시청 시간이죠. 네. 시즌 1이 22억 시간이 넘었고요. 시즌 2가 13억 시간이 넘었습니다. 말이 13억 시간, 22억 시간이라고 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복 시청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그러니까 최초로 비영어권으로는 글로벌 1위를 기록한 그야말로 새 역사를 쓴 시리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공개 뒤에 미국 유수의 시상식을 휩쓸기도 했었죠. 2021년에 미국 TV 시리즈 시상식에서 고섬 어워즈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무엇보다도 에미상 시상식 정말 권위 있는 시상식이거든요. 6관왕을 달성하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의미를 두고 싶은 부분이 오징어 게임이 다 한국어로 제작이 됐고 한국의 어떤 전통 놀이문화 같은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정말 한국적인 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리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여러 기록들을 세운 오징어 게임 시리즈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그러니까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대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기획력이나 연출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K 컨텐츠가 문화적 보편성을 가지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다. 이걸 세계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로 사용됐던 게 달고나 만들기라든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한국에 이런 놀이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따라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양측의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도 멀리 모르는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게임을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걸 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K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또 우리 문화에 대한 또 컨텐츠를 많이 알리면서 또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날이 무덥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조금씩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데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